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5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메일 계정을 요즘에 잘 안 들여보다가 좀 검색을 좀 찾아봤는데 발췌하고 싶은 게 좀 많아가지고 오늘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어, 제 456회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 한국 선진화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거에 그 메일 신청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있는데 관심 있는 메일 그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 안보와 한국의 과제 5월 9일 지난 거지만은 요거 그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와 안보는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교과서적인 얘기고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경쟁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면 미국이 많이 지원하고 일본은 TSMC가 그 구마모토에 짓는데 대거 큰 금액을 그 정부 지원을 해주고 또 홋카이도에 그 레피더스를 짓는데도 대거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삼성에서도 삼성전자에서도 도쿄 근처에 연구소를 또 짓서 좀 거기에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 짓겠다고 그러면은 지원책이 별로 그 없어요. 세금 혜택 이런 정도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의 그 이 땅 확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이것도 제대로 지금 안 돼가지고 용수 관계도 있고 말만 클러스터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이 지금 저기 청와대 그 지시가 각 행정부에 안 맥히면은 이거 지금 권력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좀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호영 국립외교공 교수가 이제 그 세미나를 진행한다는데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고 전 대외경제정책연구회 무역통상실 부연구원이었다고 그래요. 이호영 국립외교원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문재인 정권 때 인사 같기 때문에 약간 그 레프트적인 거 한다면은 혹시나 중국하고의 협력 얘기가 나올 거 내 걱정이에요. 못 들었지만은 한미 동맹 강화가 답이기를 제가 이렇게 그 좀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한국 선진화재단은 약간 중도성이 있는 거로 보지만 약간 우측인 김영삼 정부 때 그 청와대 뭘 하신 분이 했던 건데 돌아가셨죠. 성함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거기서 정치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돈만 들여서 그때 좀 교류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하고는 좀 뜻이 제가 좀 정치한 뜻이 없기 때문에 그 교류를 끊고 있지만 메일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선 이슈라고 이슈앤 포커스라고 5로에 삼고 현상과 한국의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강성진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의장이 기고한 글인데요. 상당히 긴 거지만은 이 정책 문제니까 첫째, 섣부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경기는 지금 저성장으로 가는데 물가만 오르는 거, 이게 물가는 인플레이션 되고 경제는 디플레이션 되는데 물가만 인플레이션 되는 거, 요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저도 하지만 아직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둘째, 경기 회복을 견인할 민간 부채 및 기업 부채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민간 부채가 천조국이 넘은 지가 꽤 오래되는데 지금 그 가계
그 주단대 대출은 1100조 원대라고 하는데 신용 대출까지 합치면은 그게 뭐 1800조 원인가 또 이렇게까지 된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신용대출 그 대출을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친구들한테 얼마 남았다고 했더니 코웃음 치더라고요. 야, 그게 부채냐? 야, 수입이 없으면 이자 나가고 그다음에 그 원리금 갚아 나가는 게 부담이 돼. 내가 그 요즘 수입이 없잖아, 은퇴해가지고. 그거 나한텐 부담이야. 내 그 수입의 25%가 나가 25%. 75% 가지고 그 생존해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그 술 한잔 하면서 담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경제 전체의 생태계를 강화해야 된다. 참 너무 그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뭐 한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없고요. 넷째, 장기적 성장 잠재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잠재적 성장 강화 방안, 성장 잠재력, 포텐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뭐냐? 그래서 경제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주도 권위주의 정책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된다. 뭐 저는 그 제약이론 경영에 빠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치 경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전에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원가 세계 패러다임에서 스루프 세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라고 뭐 이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또 5월 16일 내일이네요.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 정책 뭐 많은 그 연구원들에서 연구를 하는 거지만은 연사가 김미령 대구대학교 명예교수인데 그 온라인으로 그 세미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에게 디지털 복지 확대, 교통 복지 강화, 노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노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정책이란 게 뭔지 말이지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젊은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준비한 것을 권장하며 그거 쉽지 않은 얘기죠. 그 젊은 세대에 부담이 안 되게 한다면 그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연금보험료 이거 올려야 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인 정책이 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뭐 노인 빈곤율이 뭐 OECD 중에서도 가장 낮다고 그러고 하니까 뭐 이런 방향을 모색해 봅니다. 내일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러나 이제 신청은 해서 그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딴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거의 같은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어, 컨퍼런스 이름으로 요거는 세미나라고요. 컨퍼런스라는 게 사람들 다 모이는 거죠.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세미나, 컨퍼런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저출생 이번에는 이제 전출생이죠.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컨퍼런스 안내. knowns and unknowns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그 컨퍼런스 한다는데 대단한 메뉴를 가지고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토론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견해는 요즘 그래요. 한 몇 개월이나 뭐 한 1년 동안 쭉 이 스루프 컨스트레인트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출생은 산업 자본주의의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관점을 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구 집정도 한몫을 하죠. 그리고 너무 인위적인 정책은 비용의 투입보다는 효과는 별로일 것이더라고 저는 예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비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인위적인 정책은 쓰지 말라 하는 게 이제 제가 저의 이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행정경제연구원에서도 또 인구 감소 대응으로 한 정부 혁신 해외 사례, 그 다음에 행정 포커스 3, 4월호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해가지고 집중 조명해서 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 최근 출산율 하락의 특징과 정책적 대응 방안,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와 지속가능한 재정, 세 번째로는 인구 위기의 시대에 이민 정책이 나갈 길, 집중 조명 네 번째 인구 가구 구조 변화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행정 협업, 다섯 번째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을 둘러싼 쟁점과 방향. 어, 요거 가지고 그 윤 대통령이 뭐 그 대책 뭐 종합 컨트롤 타워 만든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있네요. 글로벌 포커스라는 거로 해서는 공전하는 저출산 정책, 일본 30년 잃어버린 30년의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 기타쿠슈 대학의 기타큐슈면은 그 큐슈에 있는 그 북구주 네요. 이 공업도시죠. 정책 과학과 교수 신동해라고 한국 교수가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 모양이죠. 교편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패러다임 전환을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뭐가 패러다임의 전환인지 저는 제목만 봐가지고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똑같은 견해고요.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결혼이 옛날에는 필수품이었는데 지금은 사치품이 돼가지고 어, 좀 럭셔리한 거 아니면은 결혼하기 어렵다. 뭐 이런 비유를 든 일본 그 언론인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좀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해리 리뷰, 김재규가 쏘지 않았어도 박정희 경제 모델은 망했을 것.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정우 씨라고 있어요. 이정우 교수라고 돼 있는데 제목 선정이 너무 불순하다. 한겨레니까? 라고 제가 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유익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와 김효진 보조연구원이 이정호 경북대 명예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불평등 경제학자라고 이렇게 브랜드가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느냐, 단골 기질이 왜 생겼냐, 그러면은 일침에 홍길동정 이러면서 가슴이 뛰고 울분을 느꼈다. 그리고 통깨압을 느낀다고 할까 그랬었다. 자본주의 하의 분배는 공평한 것이라는 정책적 함축을 갖는 불평등의 경치학 2010년 신고전파 경제학의 반감이 컸다. 자본 논쟁, 영국 캠브리지 때와 미국 MIT 사이의 논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자본 개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을 주제로 논문을 수료했다가 분배로 바꿨게 됐다. 이 자본론을 쓰려다가 분배로 바뀌었다고 그런 거네요. 그래서 그 기자가 성장 지상주의 매몰 풍조가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물어보니까 2014년에 국제통화기금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배가 잘 돼야 성장이 잘 된다는 게 정설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성장 지상주의, 박정희식 개발주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며 사람들을 세뇌해왔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어, 이거 박정희식 개발 방식이 중국도 따라간 거 아닙니까? 러시아 푸틴도 배웠대는데 한계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나 동의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우리말로 하면 자기가 폴리페서라고 그러는데 사대부다. 요거 양반적인 지배 엘리트층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대부가 조선왕조를 지킨 최후의 보루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양반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보기 때문에 민씨가들 이런 애들 그 저기 매관매직 이런 거
그 사익을 취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양반 때문에 망했는데 사대부가 조선 왕조를 지킨 최후의 보루였다. 여기도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무현 때 노사 문제, 입시 지역,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 뒤로 정말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부동산 보유세가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지만은 필요 조건은 된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 두 가지 논리로 저도 이 논리 전개를 하고 있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2022년 대선 때 이재명을 좀 도왔다. 좀 도왔다. 많이 도우진 않고 당시 이낙연, 임종석, 장하성 체제로 간 문재인 정부의 첫 인선이 잘못되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이번에 임종석이 됐나요? 그런 거 이름 모르겠네. 이 장하성 이 사람도 좀 문제야.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좋은 학교는 나왔는데 거기에 그 꼴찌해가지고 그 자격지심이 꽤 있었던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이 도우면서 느낀 것은 민주당조차 진보성, 개혁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거 했고 불평등과 종부세의 관계를 조금 더 언급해 준다면이라는 질문에 노동 내부의 불평등, 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다른 나라보다 극심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네요. 거기다가 자산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가구 자산의 70, 80%가 부동산인데 저도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뿐이 없죠. 그런 기조를 만든 박정희의 죄과가 크다.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박정희의 공이 1, 2 정도고 과가 8, 9 정도라고 본다. 사실 자기는 여기에 인용은 안 했지만 일도 주기 싫다. 이렇게 박정희를 또 이 사람은 싫어하네요.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근본이자 최종 정책이 보유세다. 이거를 자기가 있을 때 이런 걸 진행을 했다 이게요. 자랑이라도 해도 좋은데 종부세와 근로장려세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이런 거였다 이런 얘기예요. 어, affirmative action, 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음, 근로장려금 뭐 이런 거를 자기가 했대는데 대기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얼마나 쓰고 그 둘 사이의 임금 차별도 봐야 한다. 이게 나쁘면 정부와 계약을 못 맺게 된다. 이건 내 지도교수인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석좌 교수에게서 배운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또 있어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악화됐다고 보느냐. IMF 사태 위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소제목에다가 요 얘기를 좀 더 넣고 싶어요. 이분한테 분배와 배분의 개념을 재정립하시기를. 분배론은 이제 공평하게 나눈다는 뜻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배분이라는 것은 알로케이션이고 이건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게 이 보편주의적인 보편복지라고 개념을 한다면은 이건 제가 좀 생각해 본 얘기예요. 알로케이션은 선택적 선별적 복지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데 누구나 퍼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선별해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좀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미리 요 위에 거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대규모 도산 구조 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많아졌다. 이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죠. 불평등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뭔가? 그랬더니 성장, 분배, 고용이 모두 나쁘다. 이걸 살릴 방법에서 결국 분배의 개선이 1번 타자다. 2번 타자가 성장이고 3번 타자인 고용은 맨 끝에 따라올 거라는 게 내 가정이다. 분배부터 먼저 하라. 이재명이가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거 동의하지 못합니다. 분배는요, 이정우 씨, 제가 생각할 때는, 한겨레 이 경제연구원 뭐 교육대 강사로서 제가 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나서 인사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노조 문제는 아예 노조를 적으로 기득권 카르텔로 보고 있으니 암담하다. 암담하기는 기득권 카르텔 맞지. 3년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를 어떻게 기다리나 한숨만 나온다. 야, 도저히 돼야 안 되겠네. 부동산 공급 증가는 답이 아니다. 그런데도 채택을 안 하는 게 문제다. 한국 군배 경제학의 산증인은 그의 오랜 바람처럼 한국의 불평등 논의 발전과 해법 발견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서문중을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런 책도 낸 모양입니다. 카를 마르커스가 주장한 계급론도 다 분배론 이론인 셈인데 제일 먼저 나왔던 걸 뒤에 결론같이 제가 가져왔어요. 정동파 경제학에서는 한계 생산 역설, 생산에 참여하는 각 생산 요소는 그것이 한계적으로 총생산에 기여한 목만큼 분배를 받게 된다는 이론, 그런 것을 다 깔아뭉개고 모든 분배가 공정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분배 문제가 잊힌 분야가 된 것이다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자본주의 하에서의 불평등은 룰이 공정하다면 어, 그, 심판이 민간끼리 경쟁을 시켜놓고 공이 공정하다면 평등한 것인데 문제는 그게 불평등이 잘못된 게 아니고 불평등을 야기한 이 공정한 룰을 정권 새끼들이 안 했다는 게 문제지. 불평등이 하기 때문에 분배 안 되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해결하는 게 근본 원인을 봐야 되는데 공정한 룰을 지킬 수 있는 정부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분이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발전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서 정부주도 권위주의 정책에서 민간주도로 해야 된다. 옛날부터 나왔지만은 요즘 그 정부라는 게 완전히 민간주도에 맡겨도 안 되고 공공부분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민영화하면 되냐, 철도청 민영화하면 되냐, 우체국 민영화하면 되냐. 일본은 했지만은 우체국을 이런 거 해서 공공으로 가야 될 건 공공으로 가야 되니까 정부 정책이 강하게 밀어야 될 땐 또 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즘에 미국이 정부 보조금 준다 뭐 이러는 것 전부가 공산주의처럼 지원금 주고 이러는 게 중국 공산당 하는 애들 하고 똑같은 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너무 불평등에 매몰돼 있는 것 같은 취재를 해가지고 박정희 개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 민망합니다 듣기에. 이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고 소개하고 싶은 거죠. 브루킹스 학자들은 미국의 다양성 데이터에 대한 절실히 필요한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한 것을 연구했는데 이게 또 브루킹스 레터를 신청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중에서 하나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1997년의 마지막 개정 이후 27년 만에 백악관 관리 예산국 OMB 예산관리국에서 이거를 뭐 한다는 게 통계적 정책 지침에 이런 인정 및 인정 범주를 정의하는 기준을 업데이트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뭐 아시아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범주가 공식적으로 추가가 되고 많이들 불렀죠. 히스패닉 라틴계 중동 및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을 메나 범주로 추가했다. 어, 우리가 그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베드윈족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예외는 아메리카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범주에 대한 것이며 이 범주에는 쓰기 옵션만 필요하다.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종 범주에
에, 넣기를 껄쩍지근한 모양이에요. 왜냐? 사실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인디언 아닙니까? 사실 동양계죠. 아마 몽골리안 피들이 다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원래가 생긴 모양은 좀 틀리지만 멕시코까지 넘어갔는데 멕시코는 스페인하고 혼혈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겼고 인디안 혼혈은 뭐 거의 다 그냥 전멸을 그냥 시켜가지고 음, 그러니까 요걸 좀 자기네들의 그 약점, 아픈 거죠. 요걸 자꾸 숨기려는 것 같아요. 미국 애들도. 미국이 아메리카 인디안을 거의 그 몰살을 시킨 거니까 그런 역사가 들춰지기를 좀 껄쩍지근하게 지금 지들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어쨌든 뭐 이 인종 및 민족적 차이를 조사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이런 그 정부 기관이 수집하는 데이터 확장 이런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새로운 데이터 표준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정부 작업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그 이하 연구원들이 각자 그 논의한 것들이 있는데 서문만 가져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인종 국가가 미국 이민 국가로 만들어진 미국이지만은 영국에서 이주한 앵글로 삭슨이 사실 지배 세력 아닌가? 앵글로 삭슨 입장에서 뭐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 건데 뭐 잘 해보시길 바라고. 그런데 아시아계 논점은 나온 게 없어요. 저는 중국하고 한국을 아시아계로 그냥 한꺼번에 넣으면은 니들 좀 제대로 다시 해봐. 니들 제대로 해봐. 중화적이 어떻게 혈연적이나 그 종족적으로 같은 거냐? 틀린 거지. 혼혈은 될 수 있었어도 한국하고 일본은 유사한 게 있지만 말의 어순도 같고 알타이 그 어적이고 중국은 말이 틀리다 이게 말이 틀리면은 딴 놈들이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 중앙아시아 이쪽하고 가까운 거죠. 그래서 많이들 얘기할 때 트루코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도 저희 민족성도 투르크계가 한 50, 신라 쪽이 투르크계고 그 다음에 백제하고 그 이 저기 고구려 이쪽이 좀 몽골계고 그게 혼합이 된 게 한국 사람이다. 크게 봤을 때 중국인들도 귀화해가지고 혼혈이 많이 됐겠죠. 뭐 공씨라든지 자기네가 뭐 우리 그 친구 중에 공씨가 있는데 자기가 공자 멧돼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가가 바이든 잡았네. 정권 흔드는 인플레이션 딥 다이브 한꺼번에 그냥 다이빙해서 근본 문제까지 들어간다 이런 뜻인 거로 하는 거죠. 한혜란 기자가 본인이 자기가 21년 차 기자라고 하면서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지금 가정주부이면서도 기자 활동을 하시는 분 같기도 하네요.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성장 못하는 것은 용서해도 인플레이션을 목막으면 분노한다. 한마디로 정권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바이든 경제정책 점수가 낮은 이유, 트럼프 때가 빨간 건데 바이든 때가 또 모든 게 다 성과가 좋거든요. 그런데도 왜 지금 이렇게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유권자가 생각하는 경제 상황은 실제 경제 지표와 다를까요? 가장 흔한 건 언론 탓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용했던 거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 이걸 유행해서 저도 가끔 써먹는데 요즘은 It's the economy identity라고 저는 지금 경제보다도 정체성이 더 중요해. 저는 그런 게 좀 내세울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실을 꺾고 승리했지만 사실은 18개월 전 이미 미국 경제는 바닥을 치고 살아나는 중이었는데도 클린턴이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언어의 이거 글을 쓴 또 학자가 있죠. 잊어버렸는데 이름은
그 사람이 선거 그 본부에 들어가서 프레임에 대해서 언어 프레임에 대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말을 잘 매가라든지 이런 거 인플레이션이라는 나쁜 정치 김영태 김행장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에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 게 가격이 왜 이래? 이렇게 왜 너무 올라가는 거야? 가격이란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코스트, or 프라이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 경제학과 달리 정치학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라는 게 훨씬 더 명확하다. 이렇게 이해해놨고 물가 충격과 정권 교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좌파냐 우파냐와 관계없이 현재 권력을 잡은 사람을 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 터키의 에르도안은 물가 인플레가 그렇게 되면서도 정권을 유지하고 재선이 된 거, 물론 그 선거가 조작될 수도 있는 걸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도 또 있죠. 어쨌든 물가가 그 정권 교체의 그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근데 바이든이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누가 이겨도 물가는 불안하다. 대기업 및 부자 증세를 해서 재정 적자 축소를 하고 통화량 감소를 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킨다. 근데 문제는 동시에 대중국 관세 인상을 하면은 수입 물가가 비싸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풀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비교해도 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물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 대기업 및 부자 증세인데 윤 정권은 저기 법인세 완화 뭐 이런 거 좀 하고 있죠. 저는 법인세 완화에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정토세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그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 이 철퇴를 맞았죠. 사실 문재인 정부도 재정을 위해서 정토세 같은 거 강하게 해서 옛날에 만들어진 거지만은 아까 그 이정호 씨 때 노무현 때 만들어진 거지만은 기준지가를 낮게 하면은 정토세 크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기준지가를 올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보편복지사회주의는 다른 말로 공산주의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면서 세금을 낮춰 경제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니 영 앞뒤가 맞지 않네요라고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이 지금 전국민 25만 원은 한국을 거지근성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고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고 정부 재무 수지는 적자폭이 크게 증가할 터이다. 이게 특별법 만들어서 또 주겠다는 건데 아마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별복지로 가야 한다. 보편복지란 공산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그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 할 때 성남지사 할 때 써먹던 그 카드인데 그 소비 카드가 일반 은행 게 아니고 특별 어떤 업체에서 그 이름 없던 데를 그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건데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유도할 거예요. 그래야 그게 거기에서 어떤 그 자금 정치 자금을 어떻게 그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회사 거 한번 저기 그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누가 그 분석한 사람 의견은 사람들이 그 조금씩 짜투리해서 오차 나가지고 살짝살짝 빠지는 돈을 눈치채지 못한다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영수증을 꼭 챙겨가지고 그 잔액이 얼마나 맞는지 꼭 확인해 가면서 쓰는데 일반 사람들 그냥 영수증 안 받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5천 원, 3천 원, 1천 원씩 해도 전 국민이면은 어마무시한 비자금을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고 그 전자로 돼 있으니까 요런 거다 이게 그런 것까지 벌써 우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처드 닉슨이 뭐 90일 동안 동결해가지고 전대미문의 스태그 프레이션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요 오른쪽 글은 제가 쓴 글인데 어, 한국 국힘이 총선 참배도 근본 원인을 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해야 맞다. 내치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저도 그 충원을 하고 싶고 저출산 대책 행정부 신설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이다. 쓸데없는데 예산 쓰지 말고 그 자연인상이라고 놔두고 고령층은 연금소득은 일정한 때 물가가 오르니 자연 싼 것만 찾게 되니까 어, 식음료 뭐 이런 요식업들이 장사가 되는 데는 되지만은 안 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문을 닫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은 인상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올리기가 매우 어렵죠.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금 오른다 그러면 대기업만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중소기업이 그렇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슬퍼 분석을 하면서도 재고를 줄인 회사의 그 견적 납품 단가를 제발 후려치지 마라.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중소 상생 이런 얘기들을 잘 하는데 결론은 납품 가격이에요. 돈도 빨리 줘야 되고 대기업이 돈을 벌려면은 제가 가격 후려치지 말고 좋은 품질을 원하면서 어떻게 가격은 후려치느냐 이런 게 이제 저는 그 실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정호가 말하는 불평등이 대중소기업의 그 불평등 소득 이런 거겠죠. 일부 타당한 건 있지만 그거를 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영업자들이 대거 문을 닫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거 없애자고 또 대출해 준다 그런 거 말고 사실은 자본주의 승리는 망할 사람은 망하게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 승리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출 같은 거로 대세를 막지 말고 가계부채로 이거 자꾸 그 부채로 메꾸다 보면은 언젠가는 터집니다. 터지면은 갈 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 신용 불량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로 다 몰려가지고 살게 되고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겠죠. 자살률도 많이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가장 편리한 검색 엔진 야후. 제가 여기 쓴 표현들이 적절하게 그 말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그 스루풋 컨스트레인 타임즈의 그 여러 그 자료들을 이 세 군데 검색 엔진에서 찾고 있는데 해본 결과 야후가 미국 뉴스 전하는 야후가 가장 편리해요. 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야후 메인 메시지를 그냥 다시 눌러도 자기가 봤던 그 자리를 바로 또 가게 만드는데 네이버는 맨 첫 화면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 네이버 그 메인 메뉴를 누르면은 야후 재팬도 거의 마찬가지라서 보던 데 다시 가려고 그러면은 뒤로 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이버는 별도 화면을 띄워요. 그러니까 별도 화면을 지우면은 다시 메인 화면 첫 화면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게 편하냐? 저는 야후가 제일 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본의 그 썬데이 메일이네요. 썬데이 마이니찌라고 돼야 되겠네요. 한일 관계 악화시킬 수 있는 라인 야후 문제, 한국의 시각, 사와다 가슴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시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 글인데 소제목만 가져왔어요. 정부가 참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수 조선일보 보도로 불붙는다. 적대국처럼 일본이 우리를 적대국처럼 그러면 되느냐 이게요. 여당서도 잇따라 비판이 일어나고
야당은 그 이토 히로미 자손까지 꺼내들고, 그리고 젊은 층이 불공정에 분노하는데 중국이 한국한테 부당하게 했던 것처럼 니들도 한국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정하지 않다. 응? 니들 중국 애들하고 똑같이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양후 문제를 한일 관계의 그 현안의 확고한 목표를 향해 인내할 것은 인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인 양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뭔가 좀 중의적인 표현을 그 윤 대통령이 하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그 사와다 가스미라는 분은 결론은 일본이 한국 젊은층에게 공정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거 정보 유출 한번 그 됐다고 그거 저기 그렇게까지 하시면은 안 되지. 까놓고 얘기해서 어디든 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 니들 그 도요다 그 저기 콜 그 사태 그 가짜 그 시험 성적서를 30년 동안 헤쳐먹었는데 그런 거 가짜 그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고도 도요다는 안 건드리잖아. 니들 그 국내 기업은 그거 불공정한 거야 이 사람들아. 응? 그리고 그 이 도요다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품질 많이 속였다 이게 품질 그 이런 거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봐라. 그리고 라인 야후가 그 손정희 씨그 소프트뱅크하고 50대 50으로 합작한 건데 그런 식으로 그 총무상이 얘기했다는 것은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매우 어려운 뉴스지만은 요거는 제 자신도 이런 걸 읽으면서 좀 식견을 높이려고 좀 편집을 했어요.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 뒷짐지고 미래 금리차 5%와 2년간 40엔의 엔저라는 환율로 이중으로 번 부자의 사고방식. 코미야 가즈요시가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했는데 읽으면서 상당히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쭉 그 설명할 자신은 없지만은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기를 그대로 요거는 그 내용을 가져온 거니까 물론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쪽에 TV 3개월 요게 그 3개월 물이라고 표현하네요. 어, 이게 이제 이 금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달러 대 환율 요거의 변화 추이 뭐 이런 것들을 쭉 그 비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금리차 확대로 캐리 거래가 급증한 이유 캐리의 원어를 쓰려는데 가닥가나로 있는데 뭔 뜻인지 캐리하면은 움직인다는 그런 거 같은데 캐리 거래라는 거 이 금융에 좀 저도 그 아주 그 일천하니까 요런 용어 처음 들어봅니다. 어, 결국 뭐 이런 거 어떻게 읽어보면은 달러를 매수하고 어, 앵화를 팔아가지고 달러 매수 뭐 이런 거 있다가 앵화 약세 때는 달러를 매도하고 엔 매수를 개입해서 환율을 좀 방어했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는데 그 고용 통계하고도 또 이게 또 관련이 있을 거다 하고서 또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서서히 실시해가면 앵화 약세는 상당히 시정될 것이다. 근데 2024년에도 안 내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는 뭐 미국 인플레 때문에 안 내린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중국 죽이려면 금리를 안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금리가 앵화 약세다 보니까 일본인 사업가조차도 그 호텔 그 요금이 치솟아 가지고 그 좀 쉴 수 있는 호텔에 그 이 하루 숙박비가 너무 올라 가지고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는 현업에서 일해보지 않고서는 서민은 피부로 좀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야 같기도 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글을 읽으면서 좀, 좀 식견이 좀 성숙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